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말도 부드러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 어딘가가 답답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내가 예민한가? 괜히 오해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 보지만 그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우리는 이런 느낌을 자주 무시하며 살아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신호가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마음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사람을 새로 만나는 일이 젊을 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집니다. 직장에서, 자녀의 학교에서, 동호회나 종교 모임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관계 하나하나가 마음에 남기는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 특별히 다툰 것도 아닌데 피곤함이 몰려오고 괜히 집에 와서까지 그 말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상황을 분석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 말했는지. 그러나 불편함의 뿌리는 말의 내용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말과 말 사이 침묵 속 그리고 상대의 마음에 남기는 여운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긴장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마음의 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부모에 대한 책임, 줄어들지 않는 생활비,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외로움까지 이런 시기에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짐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평가받는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대화가 끝나면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다음에는 더 잘 보여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본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욕심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휘둘리고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 비교하려는 마음, 기대를 강요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상대의 가슴에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즉 마음을 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를 만난 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자연스러웠는가? 내 말을 줄이거나 포장하지 않았는가? 집에 와서도 그 사람의 반응을 곱씹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마친 후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3번만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쉽니다. 그리고 몸의 감각을 살펴봅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어깨가 굳어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편안한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끼기만 하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예의도 체면도 아닌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반복해서 경고를 보내는데도 이를 외면한다면 그 고통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첫 번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관계를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떠올릴 때 쉽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은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선과 악으로 고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두려움에 끌려다니는지, 아니면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사람 그 자체라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근원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소유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통제하려는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갈등은 바로 이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는 자녀를 향한 집착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어떤 이는 돈과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주변 사람을 평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언처럼 걱정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내가 옳다, 너는 따라야 한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기보다는 점점 숨막히게 만듭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스스로는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집착은 타인을 괴롭히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군가를 멀리해야 할 때조차 증오가 아니라 이해의 마음을 권합니다. 이해하되 휘말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설득하려 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집착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종종 내가 참아야 하나, 내가 이해해야 하나라는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일수록 이런 고민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불교는 무조건적인 인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내는 지혜와 함께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계속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기 방치에 가깝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채 베푸는 이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자비입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 속에 머물면서 상대만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온전한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는 더 많은 고통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 내 마음은 넓어지는지 아니면 좁아지는지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늘 긴장 상태로 머무는지, 이 기준은 매우 단순하지만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정직한 기준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착에 사로잡혀 있어도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완전히 단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를 잠시 멀리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조정일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면 관계를 끊거나 유지하는 문제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짧은 마음 관찰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만났던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슴이 편안한지
아니면 어딘가 조여오는 느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감각만 바라보십시오. 불교 수행의 시작은 늘 이렇게 조용한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이 관찰이 쌓이면은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외부의 말과 행동에만 두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두는 것,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건네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마음의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괜히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무례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스스로가 작아진 느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같은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르고 그 사람 앞에서 했던 말과 표정을 다시 떠올리며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기분 문제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중요한 신호가 드러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점점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평소에는 크게 문제없이 자신을 받아들이던 사람이 특정 인물을 만나고 나면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더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내 존재가 평가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이 남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하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런 관계는 특히 위험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회와 가족 안에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끊임없이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의 사적인 관계마저 나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로 변해버린다면 마음은 쉴 틈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웃지 못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계산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하게 상대의 기준을 흔듭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요즘은 다들 더 잘하니까요. 그 선택도 나쁘진 않네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중립적이거나 부드러워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교와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혼자 있을 때 더 크게 자라납니다. 상대는 이미 자리를 떠났는데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 관계를 통해 전염시키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타인에게 넘깁니다. 상대가 흔들릴수록 자신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한쪽만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고 한 사람의 마음만 점점 지쳐갑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솔직해지는가? 아니면 더 조심스러워지는가? 말수를 줄이고 감정을 숨기며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된다면 그것은 경계가 필요한 관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 괜찮은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가까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마음 점검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만났던 사람 중 만남이 끝난 후 혼자서 자신을 탓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난 뒤에 내가 더 잘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습관처럼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나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이어가야 할 인연은 없습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서서히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감정 중 하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빚진 느낌입니다. 그 사람에게 실제로 큰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남습니다. 대화를 나눈 뒤에도 내가 더 잘해줘야 했나, 다음엔 꼭 응해야 하나 같은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런 감정은 분명히 말로 표현된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집착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고통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착은 꼭 소유나 욕심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베푼 것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그 무게를 상대에게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너도 그래야 한다라는 마음이 말로 드러나지 않아도 분위기 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상대의 마음을 점점 움츠러들게 합니다. 중년의 관계에서 이런 장면은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오랜 지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그 희생이 기준이 되어 관계를 묶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나 친척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도와준 일, 함께 버텼던 시간들이 은근히 꺼내지며 상대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감사보다 죄책감이 먼저 자랍니다. 문제는 이런 죄책감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와 계산이 반복적으로 전달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기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베푼 것을 잊지 못하고 상대가 그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반응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진정한 보시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난 행동이 됩니다. 그러나 보시를 핑계로 상대를 묶어두려는 마음은 또 다른 형태의 통제입니다. 겉으로는 선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해지기보다 무거워집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하기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마음속에 쌓인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피로와 분노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마저 표현하지 못하고 다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왜 이 정도도 감당하지 못할까 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방향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만드는가? 만남이 끝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다음에 무엇을 갚아야 할지 계산하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산이 남는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관계입니다.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과 이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이 동시에 떠오른다면 그 둘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해야 할 것이 늘 앞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불교는 억지로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착으로 묶인 인연은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빚을 지우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옳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보다는 어딘가 찌릿한 통증이 남습니다.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지고 괜히 부끄럽거나 위축되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말은 맞는데 마음은 다친 느낌. 이것이 바로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옳고 그름보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말이라도 자비에서 나오면 사람을 살리고 우월감에서 나오면 사람을 베어냅니다. 문제는 후자의 말들이 종종 매우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나이에 그 정도면 더 노력해야지. 현실을 좀 봐야 해. 같은 말들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공감이 빠져 있습니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기준을 들이밀려는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은 특히 아픕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노력해 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버텨내느라 마음에 여유가 많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모든 과정을 보지 않은 채 결과만 놓고 말할 때 마음은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은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비 없는 도덕적 말의 특징은 상대의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슬픔을 말하면 해결책을 들이밀고 지친 마음을 털어놓으면 의지를 문제 삼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평가가 먼저 나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더 이상 솔직해질 수 없고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성숙한 척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말은 상대를 낮추지 않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지 교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말이 나를 더 작게 만들고 숨고 싶게 만든다면 그 말은 이미 자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삶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선택과 속도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여백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힘들다는 말 대신 제가 부족해서요 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 상처받았다는 말 대신 제가 예민한가 봐요 라고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말을 들은 사람 자신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용한 점검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떠올릴 때 그 말의 내용보다 말이 끝난 뒤에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위로받았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는지, 힘이 생겼는지, 아니면 더 버텨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는지, 이 감각은 매우 정직합니다.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지혜는 차갑지 않고 자비는 흐릿하지 않다고. 진정한 조언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자비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말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특히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오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대화가 끝난 뒤까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했던 말 하나하나를 다시 떠올리며 그렇게 말하면 안 됐나? 내가 오해를 산 건 아닐까 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분명 특별한 갈등은 없었는데 혼자 남은 시간에 자꾸만 설명하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 중에는 상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해명을 요구하게 만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던질 때도 중립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질문의 방향은 늘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같은 말은 대화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상대를 방어적인 위치에 세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통제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봅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대화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한 사람이 기준을 쥐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기준에 맞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사라집니다. 말하기 전에 상대의 반응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솔직한 감정보다는 안전한 표현을 고르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관리가 됩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런 관계는 특히 깊은 피로를 남깁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 속에서 수없이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가정에서는 책임으로, 부모로서는 희생으로 끊임없이 설명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관계마저 또 하나의 평가 자리로 변한다면 마음은 쉴 곳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끝날 때마다 혼자 반성회를 열고 있다면 그 관계는 분명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거의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설명하게 되었는지, 왜 방어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예민하다고 생각하거나 소통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책임은 늘 한쪽으로만 흘러갑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이 조금씩 달아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관계는 서로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 허용되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늘 말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관계는 집착과 불안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집착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나오고 그 불안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관계는 점점 숨 막히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을 하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난 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쉬고 있는가? 머릿속에서 대화를 다시 재생하며 말을 고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의식적인 자기 비난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이해하는 쪽, 설명하는 쪽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듣고 넘겼는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자녀 이야기, 경제적인 여유, 인간관계의 넓음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었을까? 이 질문이 자주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고통의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비교는 늘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는 순간 마음은 곧바로 부족함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 비교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의 방향은 늘 위에 있습니다. 더 잘된 자녀, 더 현명한 선택, 더 앞서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이런 비교가 더욱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중년 이후에는 마음 한편에 조급함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취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응원이 아니라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때 비교를 자주 불러오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굳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화의 초점이 늘 성과와 결과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과정의 어려움이나 실패의 감정은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힘들었다는 말이 나오면 곧바로 더 잘된 사례가 등장하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해결책보다 성공담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비교는 상대가 직접 강요하지 않아도 분위기만으로 충분히 작동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외부 기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준이 밖에 있을수록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삶이 나의 가치 척도가 되어버리면 나는 끊임없이 부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겉보기에는 활기차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안정을 빼앗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혼자가 되면 불안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 나는 나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재고 있는가? 비교가 습관처럼 떠오른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관계가 나를 성장시켜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나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마음 관찰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바로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인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지인지. 후자가 반복된다면 그 대화는 이미 나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비교에서 벗어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인연과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비교를 자극하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면
마음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더 많이 이루는 것보다 덜 흔들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비교의 장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마음이 복잡해질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분석하려 합니다. 말투가 어땠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예민한 건 아닌지 계속 따져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바깥을 정리하기 전에 안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준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마음 점검입니다.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짧은 알아차림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혼자 조용히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좋게 포장하거나 합리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다웠는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말했는지 아니면 말을 고르고 조심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침묵이 편안했는지 아니면 어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나다웠다는 것은 특별히 잘 보이려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늘 표정을 관리하고 말을 줄이고 속마음을 숨겼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긴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은 오래 지속될수록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남이 끝난 뒤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후 내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가를 살펴봅니다. 편안함이 남았는지 아니면 생각이 많아졌는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대화를 복귀하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떠올리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관계는 비교적 안전한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질문은 매우 정직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할 때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머리가 아니라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숨이 편안해지는지 느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몸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알아차리기 전에 몸은 이미 반응합니다. 이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단번에 관계를 결론 짓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관계의 성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무조건 끊어내는 것도 억지로 견디는 것도 아닌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활용할 때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나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내가 속이 좁은 것도 아니고 이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느끼는 마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지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불편함은 잘못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짧게 실천해도 좋습니다. 오늘 만났던 사람 중 한 명을 떠올리고 이 세 가지 질문을 차분히 던져보십시오. 답을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낌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사람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기준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보호하는 연습, 그것이 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수행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멀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완전히 끊어내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대로 두자니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일수록 이 선택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무조건 참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상황에 맞는 거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조절하는 것과 관계를 끊는 것은 다릅니다. 끊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단절하는 것이고, 조절한다는 것은 마음의 자리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외면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집착해서 한 발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리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특히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다 붙잡고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마음의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깊게 가져가고 어떤 관계는 표면적으로만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고 굳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집착은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뿐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를 조절할 때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배은망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향하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해야 합니다. 거리 조절의 첫 단계는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다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영향력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응을 줄이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 설명하지 않고 모든 부탁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박자 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멈춤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바로 이 멈춤에서 자랍니다.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증오를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불안과 집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되 그 고리에 함께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방향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는가 아니면 지탱해 주는가?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완전히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이상 중심에 두지 않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관계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모든 인연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며 함께 할 수 있는 인연만 남기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쌓일수록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덜 만나게 됩니다. 바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빨랐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보다 누구 곁에서 마음이 지켜지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가장 소중한 그릇으로 봅니다. 이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담을 수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마음을 계속 소모시키면 그 관계는 나의 삶을 비우게 만듭니다. 반대로 함께 있으면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침묵이 부담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런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년 이후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책임감으로 착각합니다. 오래 알았으니 가족이니 같은 공동체이니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인연은 집착으로 이어질 때 고통이 됩니다. 인연을 존중하되 그 인연에 나를 묶어두지는 말라고 합니다. 존중과 집착은 다릅니다. 존중은 자유를 남기고 집착은 숨통을 조입니다. 이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를 더 평온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늘 긴장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평온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허락받는 상태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마음은 비로소 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공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공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공백을 가능성의 자리로 봅니다. 소란스러운 관계가 줄어든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숨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요함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비교에서 나오고 고요함은 받아들임에서 나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짧은 실천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떠올랐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지나가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십시오. 편안함인지 긴장인지 혹은 아무 느낌이 없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관찰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를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할 사람이 남고 멀어질 사람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흐름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정리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방향을 잡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쌓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입니다. 덜 비교하고 덜 설명하고 덜 애쓰는 삶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숨이 됩니다.